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2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5번째 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호기적 발효에 의해 생산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 혐기적 발효가 있고요. 산소가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 호기적 발효가 있습니다. 혐기적 발효에는 어떤 게 있었죠? 에탄올 발효나 또는 우리가 운동으로 하면 생기는 젖산 발효 같은 게 있었죠. 반면에 호기적 발효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구연산 발효가 있습니다. 구연산 발효는 호기적인 발효로 당에서 생성되는 거고요. 이 글리세롤은 왜 나왔냐면 우리가 당에서 글리세롤을 변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러한 글리세롤 발효는 혐기적 환경, 공기를 차단한 배양기에서 생산되는 발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기적 발효에 해당되는 건 4가지 중에 3번에 나와 있는 구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세균의 세포벽의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세균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람 음성균하고 그람 양성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이렇게 세포벽이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람 양성균은 두꺼운 세포벽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근데 이 두꺼운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죠? PG라고 이야기하죠. PG는 뭐의 약자예요? 펩티도글라이칸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그람 음성균은 어떤가요? 그람 음성균은 안쪽에 펩티도글라이칸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LPS층이 존재하죠. LPS는 뭐예요? 리피드 폴리사카라이드 층이 존재하는 게 그람 음성균입니다. 따라 세균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4가지 중에 펩티도글라이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화장품에서 많이 들어봤죠. 화장품에서 우리가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히알루론산이 되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키틴의 경우는 가재나 게 등의 갑각류, 껍질에 존재하는 게 키틴질이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콘드로아틴이라고 하는 건 좀 생소하죠. 이거는 연골이나 뼈 등의 결합 조직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세균의 세포벽 성분은 펩티도글라이칸이 되겠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피부로 사는 뭐예요? 파이루베이트에서 우리는 보통 파이루베이트에서 어떤 거를 많이 공부했어요? TCA 사이클로 넘어가는 걸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파이루베이트는 다른 사이클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파이루베이트에 아미노기 NH3를 붙여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전환되는 사이클을 글루코즈 알라닌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파이루베이트에서 생성된 아미노산은 글루코즈 파이루베이트를 거쳐서 알라닌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글루코즈 알라닌 사이클은 근육과 간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으로 간에서 암모니아를 수용해서, 그러니까 간으로 암모니아를 수송시켜서 요소로 합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사이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루베이트는 알라닌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보조요소, 코엔자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생체 내에서는 여러 보조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보조요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주는 게 중요한데, 보조요소와 비타민을 연결시킨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나이아신을 많이 섭취하면은 NAD라는 보조요소를 만들어내서 이 NAD가 생체 내에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리보플라빈은 어때요? 리보플라빈은 FAD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맞고, 폴릭액시드는 어떤가요? 폴릭액시드 엽산 많이 들어봤죠. 엽산은 임산부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코엔자임 A로 합성되는 건 아니고요. 폴릭액시드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THFA라고 하는 물질로 합성이 됩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테트라 하이드로 폴레이트입니다.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폴레이트, 폴릭액시드가 들어있죠. 테트라 하이드로 폴레이트라고 하는, 폴릭액시드라고 하는 게 THFA라고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폴릭액시드는 이렇게 테트라 하이드로 폴레이트 또는 테트라 하이드로 폴릭액시드의 형태로 보조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티아민의 경우엔 TPP의 형태로 이용되게 되는데, 이 폴릭액시드가 나중에 변환되는 테트라 하이드로 폴레이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요, 어떤 보조요소라고 하는 건 원자단을 보통 옮겨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어떤 원자단을 옮겨줄 수 있냐?
포맥이나 또는 메틸기 같은 작은 원자단을 옮겨주는, 전이해주는 반응의 보조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해주는 문제는 H2O2 플러스 H2O2네요.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좀 더 간단히 나타내면 이 H2O2를 물하고 산소로 바꾸어주는 데 관여하는 효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이건 뭐죠?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죠. 과산화수소. 이거를 독성이 없는 거죠. 물과 산소로 바꿔줄 수 있는 물질은 네 가지 중에 뭐였어요? 카탈레이즈의 작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요한 효소 중 하나예요.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를 물하고 산소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많이 배우는 대사작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당이 혐기적인 조건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대사작용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래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TCA 사이클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TCA 사이클은 뭐예요? 혐기적인 환경인가요? 아니죠. 호기적 환경이고 또 어디에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나요? 아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TCA 외로는 아니고 세포의 운동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대사작용인가요? 아니죠. 유전 정보의 저장이 해당되지 않죠. 해당 작용이나 TCA 사이클인 텐데 이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 중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EMP라고 하는 경로가 있죠.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되는 경로가 바로 혐기적 조건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됩니다.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해당 작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TCA 사이클은 반대로 호기적 조건에서 주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발효산업에서 고체 배양의 일반적인 장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발효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배양액의 조건에 따라서 액체 배양이 있고 또는 고체 배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체 배양의 경우에는 또 세부적으로 표면에서 배양시킬 수도 있고요. 심부 배양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양 조건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액체 배양과 고체 배양 중에 값싼 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체 배양이 값싼 원료로 이용할 수 있죠. 맞는 설명. 생산물의 회수가 더 쉬워요. 고체 배양의 경우 왜 생산물의 경우 배수가 더 쉽냐면 우리가 이렇게 콜로니를 고체 배양을 해서 형성을 시키면 콜로니만 이렇게 떼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게 더 쉽습니다. 고체 배양의 경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더 쉬운데 액체 배양의 경우에는 액체 안으로 산소를 넣어주고 잘 호모지나이제이션 시켜줘야겠죠. 따라서 고체 배양의 산소 공급도 더 쉬워요. 하지만 고체 배양의 단점은 뭐냐? 환경 조건의 측정과 제어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환경 조건은 뭐예요? 예를 들어 pH, 워터 액티비티 같은 걸 고체 배양할 경우에 측정하기가 더 어렵겠죠. 액체 배양의 경우에 측정기를 그냥 넣고 측정을 하면 되는데 고체 배양은 이러한 환경 조건을 측정하고 또 이걸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점이 아니고 단점에 해당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핵산 관련 물질의 정미성. 정미성은 뭐예요? 맛을 내는 성질입니다. 어떤 핵산 관련 물질은 정미성을 내요. 맛을 내는데 이때 필요한 구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이런 어떤 핵산이 정미성을 나타내기 위한, 맛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핵산은 어떻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어떤 당이 있고요. 당의 다섯 번째 탄소에 인산기가 보통 붙어 있죠.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나 세 개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베이스가 붙어 있죠. 근데 이 베이스가 염기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퓨린기가 있고 피리미딘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퓨린기의 핵산이 정미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퓨린기를 가지고 있는 핵산이 정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퓨린기의 여섯 번째 위치에 퓨린기는 우리 링 구조가 두 개로 이루어지죠. 링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위치에 OH가 있어야 정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우즈 또는 디옥시리보우즈의 다섯 번째 탄소 있죠. 이렇게 다섯 번째 탄소 인산기가 있는 부분에 인산기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정미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인산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설명은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요 당이 그냥 리보즈면 RNA고요. 여기에 산소가 하나 빠지면 디옥시 리보즈여서 DNA죠. 리보즈에만, 즉 RNA에만 정미성이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DNA에도 정미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미생물로부터 DNA보다는 RNA를 생성해서 추출해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RNA, 리보즈를 주로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리보즈에만 정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모노뉴클레오타이드는 뭐죠? 여기에 인상기가 하나만 있는 거죠. 인상기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정미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만 있는 경우에 정미성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리보즈뿐만 아니고 디옥시 리보즈, DNA에도 정미성이 있다라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비타민 B2의 생산 능이 우수한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생물을 주어지고 있는데 같이 살펴볼게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는 먼저 너무 잘 알고 있는 발효 미생물이죠. 제빵 또는 술을 만들 때, 양조할 때 사용하는 게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입니다. 비타민 B2와는 관계가 없고요. 아세토박터 아세틴은 뭐였어요? 우리 식초 만드는 미생물이었고, 컬러스트리디움 보툴라인은 뭐였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식중독균입니다. 비타민 B2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2번에 나와 있는 LMO 테시움 아시비라고 읽을 수 있겠죠. LMO 터시움 아시비,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이 미생물이 비타민 B2를 생산하는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균주를 모르더라도 다른 균주가 우리 모두 익숙하기 때문에 비타민 B2와 관계가 없는 미생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곰팡이를 이용해서 액체 배양법으로 진행을 한대요. 액체 배양법으로 구연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구연산 발효에 해당이 되겠죠. 구연산 발효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TCA 사이클 공부했을 때 시트릭 액시드가 나오는 거 확인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TCA 사이클을 돌리면 구연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곰팡이들은 구연산을 많이 발효를 하는구나, 생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곰팡이가 있냐면 페니실리움이나 또는 아스퍼질러스 계열 중에 아스퍼질러스 나이거의 경우 구연산을 많이 생산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곰팡이가 균사가 가지가 없는 섬유상으로 존재하게 되면 구연산의 생산이 잘 안 돼요. 따라서 이 균사를 펠렛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니까 넣어주는 철 이온과 비율을 조절해줘야 돼요. 철 이온과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첨가할 수 있는 금속 이온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도 이거를 다시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철 이온과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섭이 일어나야겠죠. 어떤 물질을 넣어서 철 이온의 작용이 좀 줄어들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기량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금속은 4가지 중에 구리이온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구리이온이 철이온과 기량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율을 조절해서 펠렛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포도당 분해 과정 중에 HMP, 헥소즈 모노포스페이트 션트 또는 경로니까 사이클로 100% 대사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HMP라고 하는 경로는 탄소를 6개 가지고 있는 6탄당을 5탄당으로 변환시킴으로써 NADPH라고 하는 우리 생체 내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미생물 중에 이 HMP로 100% 대사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콜라이가 그런가요? 아니죠. 이콜라이는 대표적인 지표 미생물 중 하나고요.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시에는 아까 살펴봤듯이 제빵이나 양조에 쓰였던 거고, 라이조푸스 오라이제,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많이 들어본 미생물이기도 하죠. 라이조푸스 오라이제라고 하는 건 전분의 당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미생물입니다. 따라 전분을
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미생물이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아세토모나스, 자, 오라이단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옥시단스라고 하는 아세토모나스 옥시단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이 HMP로 100% 대사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퓨린 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DNA는 AG, TC로 이루어져 있죠. AG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염기에 따라 나뉘는 거죠. AG는 퓨린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퓨린 염기는 뭐였어요? 링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였고, TC는 링을 하나 가지고 있는 피리미딘 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건 DNA 레벨이고 여기 RNA로 바뀌면 뭐가 하나 달라졌어요? 당이 디옥시에서 그냥 리보즈로 바뀌기도 하지만 T가 없어지고 뭐가 바뀌었어요? U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건 베이스는 같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TUC는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UC를 같이 묶으면 아데닌이 퓨린 염기에 해당되고 아데닌 말고 구아닌도 퓨린 염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발효법에 의해서 구연산, 시트릭 액시드 제조할 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발효를 통해서 구연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구연산 발효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발효라고 하는 건 우리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구연산 발효에 필요한 곰팡이가 필요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연산 발효를 할 수 있는 주된 곰팡이는 페니실리움하고 아스퍼질러스 나이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중에 뭐가 되겠어요? 아스퍼질러스 나이거가 구연산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유당부인해증을 많이 겪기도 하죠. 유당부인해증은 뭐예요? 우리가 우유 먹을 때 설사하는 게 바로 유당부인해증이죠. 우유에는 유당 성분이 있어요. 락토즈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이 락토즈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경우가 동양인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이렇게 생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겠어요? 유당을 분해하는 유당 분해 요소가 적게 생성되기 때문이겠죠.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고, 특별히 한국에 생산되는 우유 중에 유당 함량이 높을 리는 없고 구성 요소로 유당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유당 분해증이 있을 리가 없겠죠. 갈락토즈를 분해하는 건가요? 아니죠. 락토즈를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의 생합성에 이용된 지방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20개의 탄소로 구성된 불포화 지방산을 기질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통칭합니다. 자, 그럼 4가지 중에 2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불포화 지방산을 고르시면 돼요. 자, 같이 볼게요. 우리 지방산은 탄소의 길이에 따라서 나눠졌고요. 길이가 탄소가 20개 있냐, 탄소가 18개 있냐에 따라 나뉘고요. 이 안에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하나도 없으면 포화지방산이고요. 이중결합이 1개 이상 있으면 불포화지방산이었어요. 자, 따라서 그 옆에 이중결합의 개수를 나타냈어요. 스테아릭 액시드의 경우에는 탄소의 개수가 18개입니다. 탄소 18개를 가지고 있고 이중결합이 없어요. 포화지방산입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올레익 액시드는 탄소의 개수가 18개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결합은 있지만 불포화지방산이지만 20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해당되지 않고 3번에 나와 있는 아라키도닉 액시드의 경우에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의 경우가 탄소가 20개고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중결합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팔미틱 액시드는 탄소를 16개 가지고 있는 포화 지방산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석유의 탄화수소를 기질로 해서 균체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효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미생물의 종류가 있죠.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자, 뒤에가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은 뭘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녹농균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 녹농균은 항생제 내성균으로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통해서 감염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석유의 탄화 요소를 기질로 하는 균은 아니고요. 3번을 같이 볼게요. 사카라마이드 세레비시에는
상면 발효를 하는 맥주 발효균이고요. 사카로마이시스 카이스버젠시스는 우리 맥주인데 하면 발효를 하는 미생물이 해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니에요. 이번에 나와 있는 캔디다 트로피칼리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석유계 탄화수소 유일한 탄소원으로 이용하는 미생물입니다. 자,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캔디다 중에 캔디다 트로피칼리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석유계 탄화수소를 기질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필수 아미노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체 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식품을 통해서 먹어줘야 되는 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생체의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배설이 당연히 됩니다. 대사를 통해 배설이 되고요. 생체 내에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품을 통해 공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맞겠죠. 신장에서 합성이 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디아미노엑시드 산화요소에 대사산물에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고 식품을 통해 공급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두 종류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A라는 미생물이 있고 B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 중에 GC 함량을 조사해봤더니 GC 함량이 A는 70%래요. B는 GC 함량이 54%래요. 자, 이렇게 문제를 주어주고 AGTC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는 GC 함량이 70%예요. G가 35%, C가 35% 있겠죠? 그러면 A랑 T는 합쳐서 30% 있으니까 얘는 15%, 얘는 15% 있을 거예요. 그쵸? 얘는 GC 합쳐서 54%니까 G는 27%, 얘도 27% 있을 거고요. A, T는 합쳐서 뺀 거니까 46%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남은 거 반으로 나누시면 23%, 23%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1질 문제는 설탕을 기질로 해서 덱스트란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젖산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젖산균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젖산균 뭐 있어요? 락토바실러스와 류코노스탁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아마 답을 골랐을 건데 덱스트란은 뭐죠? 여러분 덱스트란은 덱스트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덱스트란이 있고 덱스트린이 있어요.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분을 어떤 효소를 통해서 이렇게 자르고 난 뒤에 남은 물질이 덱스트린이라고 부르고요.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건 가지가 많은 글루칸을 의미합니다. 주로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덱스트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덱스트란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젖산균은 우리 김치 발효 초기에 쓸 수 있는 류코노스탁이 됩니다. 류코노스탁 메젠테로이디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과일이나 채소 등에서 덱스트란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아미노산 합성이나 대사와 연관성이 없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아미노산 대사, 아미노산의 분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루코제닉이 있고요. 케토제닉이 있어요. 케토제닉은 뭐예요? 케톤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 케토제닉의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류신이 있습니다. 류신은 글루코제닉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케토제닉으로 들어가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글루코제닉이 아니고요. 케토제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른 보기가 왜 맞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패티 케톤 요증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병인데 어떤 병이냐면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요소를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이 효소가 없는 경우를 우리 페놀 케톤 요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연관이 있고요. 메타이오닌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에서 합성이 됩니다. 이거 전구체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고 멜라닌의 경우에 티로신의 전구체로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연관성이 있어요. 류신은 글루코제닉이 아니고요. 케토제닉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해서 2020년 8월 22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5번째 과목 생화학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